강남 삼성동 대형 장례식장 앞 검은 리무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날 떠난 사람은 중경건설사 대표였던 강태준. 하지만 그의 아내 윤정희는 장례식장 구석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의자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 그런데 그녀는 왜 구석에 있어야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희이고요. 올해 70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아팠던 그리고 가장 강해졌던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께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남편의 장례식장.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가족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요. 시어머니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허리를 굽혀 귓속말로 속삭이셨죠. 이제 네 역할은 끝났다. 네 이름은 이 집 족보에도 없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도 전에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조문객들이 돌아가고 유족들만 남았을 때였습니다. 둘째 아들 재훈이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어머니, 아버지 유언장입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건설사 지분, 강남 아파트 세 채, 용인 땅, 주식 계좌. 모든 재산 목록이 나열됐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정희에게는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유언장에는 부인 명의 재산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50년, 제가 이 집안을 위해 살아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서며 말씀하셨어요. 정희야, 이제 너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짐 싸서 나가거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아니 너무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50년을 살았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손에 든 것은 작은 캐리어 하나. 그 안에는 낡은 옷가지 몇 벌과 남편의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집 앞 가로등 아래 서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제가 50년 동안 매일 아침 창문을 열던 그곳. 이제 그곳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대체 뭐였을까? 50년 동안 헌신한 삶, 그 끝이 이렇게 허무할 수 있을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제가 울고 있는 이유는 슬픔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는 그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늘 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25세 강태준을 만났습니다. 그는 작은 건축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나랑 결혼하면 고생할 거야. 그래도 괜찮겠어? 그가 청혼하며 했던 말입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고생은 둘이 하면 반이 되잖아요. 결혼 후 저는 은행 창구 직원으로 일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남편은 사업 확장을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녔어요. 사업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저는 제 것을 팔았습니다. 결혼 예물 반지, 어머니께 받은 금목걸이, 제 이름으로 된 작은 적금까지. 여보,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사업이 자리 잡으면 다 갚아줄게.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우리 함께 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사업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뇌졸 중이었습니다. 정희야, 내가 어머니 병수발을 좀 해줘야겠다. 남편의 말에 저는 은행을 그만뒀습니다. 6개월 동안 병원과 집을 오가며 시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밤새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죽을 끓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회복하셨을 때 저는 몸무게가 10kg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으셨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돌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게 제가 들은 전부였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 재민, 둘째 재훈. 저는 아이들을 키우며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점점 더 커졌어요. 작은 설계 사무소가 중경건설사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집에 있었습니다.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시어머니 약을 챙기고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림질했습니다. 어느 날 재훈이가 대학 입학 통지서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나 서울대 붙었어. 저는 기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등록금이 문제였어요. 남편의 사업은 잘 되고 있었지만
그 돈은 모두 회사 확장에 쓰였습니다. 여보, 등록금은 어떻게 하지?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해. 지금은 자금 사정이 좀. 저는 그날부터 새벽 반찬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손이 튀김 기름에 데이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아들의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6개월 동안 일해서 모은 돈으로 등록금을 냈습니다. 재훈이는 좋아했지만 그게 제가 몸을 혹사하며 번 돈인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조금 힘들면 너희가 편하잖아. 그게 제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장성해서 결혼했고 남편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강남에 큰 아파트를 샀고 용인에 땅도 여러 필지 샀습니다. 하지만 모든 재산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여보, 제 이름으로도 하나 정도는 해두면 안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남편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남이야? 내 거나 너 거나 똑같지.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부부니까 당연히 함께 나누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요. 50년 동안 제가 쏟아부은 헌신, 그 대가는 장례식장 구석 의자 하나였습니다. 남편 장례를 치르고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집 거실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났다는 것도, 제가 쫓겨날 거라는 것도. 그때 둘째 재훈이가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게요. 그는 소파에 앉으며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유산 문제는 아버지 회사 변호사랑 저희가 정리할게요.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니? 재훈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왠지 낯설었어요. 어머니 연세에 이런 복잡한 걸 관리하시긴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편히 쉬세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을 믿었어요. 그래, 알았다. 내가 알아서 하렴. 재훈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윤정희 고객님, 계좌 해지 확인 전화드립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계좌 해지요? 저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고객님 명의로 된 통장이 어제 해지 처리됐습니다. 인감도장과 신분증으로 처리됐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인감도장이 없었어요. 통장도 도장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재훈이를 불렀습니다. 재훈아, 내 통장이랑 도장 본 적 있니? 재훈이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제가 정리했어요. 어머니 명의로 된 건 세금 문제가 있어서 정리하는 게 낫다고 회계사가 그러더라고요. 뭐, 내 허락도 없이?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니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금 폭탄 맞으시면 어떡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등기소에 갔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직원이 서류를 뽑아주었습니다. 고객님, 명의 조회 결과 현재 등록된 부동산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 이 집은 제 이름이었는데 최근에 명의 이전이 있었네요. 한 달 전에 강재훈 씨 명의로 변경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집까지, 제가 50년 동안 살았던 이 집까지 빼앗긴 겁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재훈이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저는 물었어요. 재훈아, 이 집 명의가 네 이름으로 바뀐 거 맞니? 재훈이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네, 맞아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집 관리가 힘드시잖아요. 제가 관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내 허락도 없이. 이게 말이 되니?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어차피 나중엔 제 거잖아요. 미리 정리한 것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처음부터 저를 속일 생각이었구나.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생각했구나. 재훈아, 너 지금 내 엄마한테 이러는 거니? 엄마, 제발 현실을 좀 보세요. 어머니 나이에 뭘 하시겠어요?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아요. 저는 그날 이 집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캐리어 하나에 옷까지 몇 벌을 넣었어요. 재훈이는 제가 나가는 걸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관문을 열어주었어요. 어머니, 연락하세요. 생활비는 보내드릴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경기도 외곽 고시원에 방을 얻었습니다. 3평 남짓한 방, 창문도 제대로 없는 지하방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절대 이렇게 끝낼 수 없어.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일어서겠다고, 제 것을 되찾겠다고. 고시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근처 슈퍼마켓으로 출근했어요. 시급 9,000원짜리 계산원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서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하루 8시간을 계산대 앞에 서 있으려니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젊은 직원들이 저를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리 좀 해주세요. 할머니, 거기 물건 떨어졌어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아니라 윤정이었는데, 한때는 강남 아파트에 살았던 건설사 대표의 아내였는데, 그런데 이제는 시급 9,000원을 받으며 바닥 청소를 하는 할머니가 돼버렸습니다.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하루 2끼만 먹었습니다. 아침은 고시원에서 제공하는 빵 하나, 저녁은 편의점 도시락 하나. 가끔 아들 재훈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생활비 10만 원 보냈어요. 잘 지내세요. 10만 원. 제가 아들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새벽 반찬 가게에서 일했던 그때 제가 6개월 동안 번 돈이 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은 저에게 한 달에 10만 원을 주는 겁니다. 차라리 안 보내는 게 나았습니다. 그 돈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슈퍼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정희 씨, 요즘 손님들이 물건이 어딨냐고 자주 물어보시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좀 외워두셔야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외우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젊을 때는 금방 외웠는데 이제는 기억이 잘 안 났습니다. 나 이제 늙었구나. 그날 밤 고시원 방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그때 고시원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방 청년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나 이번에 공무원 시험 붙었어. 드디어 합격했어.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그 청년을 봤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랬었는데. 아들이 대학 합격증을 들고 왔을 때 저도 저렇게 기뻐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은 저를 버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울면 지는 거야. 그날 저는 근처 도서관에 갔습니다. 법률 서적 코너로 갔어요. 민법 총론, 상속법 해설, 부동산 등기법. 두꺼운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상속법 해설을 꺼내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어려운 용어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배워야 해. 내 것을 되찾으려면. 그날부터 저는 매일 도서관에 갔습니다. 일이 끝나면 도서관으로 달려가 밤 10시까지 법률책을 읽었어요. 모르는 단어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속권 유류분, 명의 신탁, 사기 등기. 처음엔 낯설었던 단어들이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한 노인을 만났어요. 어르신, 법률 공부하세요? 그분이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쉽지 않네요. 저도 전직 변호사였습니다.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온화하게 웃으며 명함을 건넸어요. 은퇴 후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사연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의 죽음, 유산에서 제외된 것, 아들의 배신, 그리고 지금의 상황까지. 이상훈 변호사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으셨어요. 유산권은 끝난 게 아닙니다. 부인께서는 법정 상속인이시고 유류분 청구권이 있어요. 아드님이 명의를 이전한 것도 사기 등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되찾을 수 있나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그날 저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모든 것을요. 남편의 재산 목록, 명의 이전 날짜,
재훈이가 했던 말들. 하나하나 꼼꼼히 적었습니다. 기다려. 내가 반드시 되찾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법률 공부를 계속했어요. 이상훈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유류분 청구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쉽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부족했고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정희야, 나다. 시어머니다. 10년 만에 듣는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병원에 있다. 너 좀 와봐라.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병원으로 갔어요.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병원. 시어머니는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침대에 누운 그분의 모습은 초췌했어요. 정희야,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그때 내가 너무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어 말했어요. 우리 집안이 망했다. 회사가 비자금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재산이 다 압류될 판이야.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네 이름으로 돼 있던 땅이 있지 않니? 용인에 있던 그 땅 말이야. 그거 좀 넘겨다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부른 이유를요. 그 땅은 제 이름으로 돼 있어요. 왜 제가 넘겨야 하죠? 정희야, 우리가 한 식구 아니었니? 한 식구요? 저를 쫓아낸 게 누구였죠?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섰어요. 어머니, 이제 제 이름으로 된 건 제 뜻대로 쓰겠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푸른 하늘이 보였어요. 10년 만에 보는 맑은 하늘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용인 땅, 남편이 제 이름으로만 남겨둔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남편은 이 땅만 제 이름으로 남겨뒀을까요? 저는 등기부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쓰인 메모가 등기부 뒷장에 붙어 있었어요. 정희에게 이 땅만큼은 너가 지켜라. 내가 없어도 너는 살 수 있어.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지키려 했던 겁니다. 시댁의 탐욕을 알았기에 제 이름으로 땅을 남겨둔 거였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저를 무지한 노인으로 만들어 쫓아낸 겁니다. 이제 알았어.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저는 이상훈 변호사님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훈 변호사님은 제가 가져온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셨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 등기입니다. 부인 동의 없이 명의를 이전했고 인감 도장도 무단으로 사용했어요. 그럼 되찾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명예 이전 무효 소송, 유류분 청구 소송. 동시에 두 가지 소송을 진행했어요. 재훈이 측 변호사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고령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고 피고는 원고를 위해 재산을 관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하나씩 모았어요. 은행 거래 내역, 명예 이전 서류, 그리고 결정적으로 재훈이가 보낸 문자 메시지들. 어머니, 집은 제가 관리하는 게 나아요. 세금 문제 때문에 정리했어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세금 문제는 없었고 단지 제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핑계였습니다. 법원 심리가 진행됐습니다. 재판장에서 재훈이와 마주쳤어요.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피고, 원고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네, 구두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재훈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6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매 심리마다 법원에 출석했어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남편의 회사 회계장부, 그 안에 비자금 조성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재훈이는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은 뒤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 돈을 빼돌렸습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됐고 재훈이는 급하게 재산을 은닉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제 명의까지 빼앗은 거였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명의 이전 무효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부동산 명의를 이전했으며 이는 사기에 해당한다. 명예 이전을 무효로 하고 원고에게 재산을 반환하라. 법정을 나서는 순간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10년 만에 느끼는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이 재훈이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비자금 조성, 횡령, 사기 등기 모든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며칠 후 재훈이는 구속됐습니다. 뉴스에서 그 소식을 봤어요. 중경건설사 대표 강재훈 씨,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 화면 속 재훈이는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인 채 호송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복수를 원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날 밤 이상훈 변호사님이 전화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모든 재산이 부인 명의로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부인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10년 전 고시원 지하 방에서 보던 그 좁은 창문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재산이 돌아왔습니다. 강남 아파트, 용인 땅, 그리고 남편 회사 지분. 모두 제 이름으로 다시 등록됐어요. 은행 계좌에 찍힌 숫자를 보며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쁘기보다는 허무했습니다. 이게 전부였구나. 그들이 저를 배신하고 제 인생을 망가뜨린 이유가 바로 이 돈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다시 연락했어요. 정희야, 재훈이 좀 살려다오. 너가 고소를 취하하면 형량이 줄어든다고 하더라. 어머니, 저는 고소한 적 없어요. 검찰이 직권으로 수사한 겁니다. 그래도 너가 선처를 부탁하면. 어머니,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저를 쫓아낸 게 누구였어요? 제 재산을 가로챈 게 누구였어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어머니, 이제 늦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가운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했어요. 재판이 계속됐습니다. 재훈이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그를 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실이 밝혀지길 원했을 뿐이에요.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부인,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복수에 성공하신 건가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이건 정의입니다. 제가 한 건 제 것을 되찾은 것뿐이에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제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70세 할머니, 10년 법정 투쟁 끝에 재산 되찾아.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대단하시다. 나도 이 할머니처럼 살고 싶다.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삶을 되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며칠 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재산을 혼자 쓰지 않기로요. 이상훈 변호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재단이요? 네. 저처럼 가족에게 배신당한 노인들을 위한 법률 지원 재단이요. 변호사님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많은 돈이 들 텐데요. 괜찮아요. 제가 가진 전부를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든복지재단이 설립됐습니다. 남편 이름 대신 제 이름으로요. 재단은 노인 법률 상담, 무료 변호사 지원, 그리고 노인 인권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제 사연을 듣고 찾아온 분들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도 며느리한테 집을 빼앗겼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는데 이런 곳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는 그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이 아픔이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재단이 설립된 지 1년이 됐어요. 그동안 200명이 넘는 노인들이 재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재산을 되찾은 분들도 있었고 가족과 화해한 분들도 있었어요. 어느 날 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윤정희 이사장님, 지금 행복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하냐고요? 네, 행복합니다. 처음으로 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재산을 되찾으셨을 때가 가장 기뻤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제가 가장 기뻤던 순간은 재단을 열었을 때였어요. 제 아픔이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때요.
기자가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가족들과는 연락하세요? 아니요. 하지만 괜찮아요. 가족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재단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주 바다 앞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 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요. 당신이 남긴 유산 잘 쓰고 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평화로운 노을을 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문득 고시원에서 보냈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좁은 지하방, 낡은 침대, 그리고 법률책을 읽던 밤들.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이사장님, 저 김순자라고 합니다. 재단에서 도움받았던 사람이에요. 아, 네, 기억나요.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집을 되찾았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이사장님이 아니었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잘 됐네요. 축하드려요. 이사장님, 저도 이제 다른 분들 돕고 싶어요. 재단에서 자원봉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물론이죠. 환영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어머니도 아닌 바로 윤정이로서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10년 전 제가 적었던 노트가 있었어요. 기다려, 내가 반드시 되찾을 거야. 그때 적었던 글씨가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해냈어, 나 해냈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불안함도 없이요.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제주 바다가 나오는 꿈이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고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몰랐죠. 내가 이렇게 강한 여자라는 걸.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는 알고 있었어. 당신이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상쾌한 아침 바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재단에 출근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현관문을 나서며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하지만 이제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저였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윤정이. 오늘도 좋은 하루야. 저는 혼잣말을 하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거리는 활기찼고 사람들은 바빴습니다. 저도 이제 그들 중 한 명이었어요. 제 삶을 사는 자유로운 사람.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요. 제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용기. 그게 바로 남편이 저에게 남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용기로 살아갑니다. 매일 한 걸음씩 제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같은 길을 걷는 분들에게 손을 내밉니다. 괜찮아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버려진 아내가 모든 것을 되찾은 날의 이야기.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기 자신을 되찾은 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당신만은 당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게 제가 70년을 살며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